오늘은 역시 아프리카의 숲 언저리에서 등장한 제3의 인류 호모 에렉투스 소개합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두 인류 계통의 전략입니다. 하나는 저작근 쪽으로 나갔죠. 막강한 저작근, 그리고 약간의 두뇌, 보이세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저작근을 포기하고 두뇌 쪽으로 나간 호모 하빌리스였죠. 호모 하빌리스의 두뇌는 그 이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뇌 용량보다 커진 600cc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 하빌리스나 모두 몸집은 고만고만했습니다. 1m 넘지 않았어요. 1m면 이 정도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지금 6살짜리 현대 아이의 키 정도입니다. 세 번째 전략, 오늘 말씀드리는 전략은 저작근 포기, 그 대신 두뇌에 올인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몸을 키웠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살았다고 배우기가 쉬워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세 가지의 다른 계통들이 다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채식을 위주로 했던 막강한 저작근을 가지고 있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보이세이, 그들도 150만 년 전까지 잘 살았습니다. 호모 하빌리스, 저작근은 별로 없지만 두뇌 좀 더 키우고 섞기를 통해서 아마도 뼈를 깨서 골수를 먹었을 그런 호모 하빌리스 역시 계속 살았습니다. 그들의 끝이 어딘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호모 하빌리스가 호모 에렉투스가 된 것은 아닙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호모 하빌리스가 있을 때 동시에 아프리카에 등장한 제3의 인류입니다. 제3의 적응. 이들은 저작근 따위 절로 보내고 머리를 키우고 몸을 키웠던 거죠. 호모 에렉투스는 처음으로 딱 봤을 때 인간다운 인류 계통입니다. 두뇌 용량만 제외하고는 현생 인류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두뇌 용량은 900cc 정도입니다. 900cc면 몇 살짜리 현생 인류죠? 1살. 그러면 오늘은 호모 에렉투스가 몸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커진 몸이 무슨 이득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 또 여쭤볼 거죠? 도대체 다 썩어 없어진 몸에서 무슨 몸집을 알아냅니까? 뼈가 모두 남아있으면 간단하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런데 고인류 화석 중에 뼈가 그렇게 다 남아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막 뼈가 많이 남아있다고 감탄하는 루시 있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루시도 30%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 정도 남아있어도 많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어떻게 몸집을 알아내겠습니까? 대부분 화석은 조각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뼈 조각에서 몸집이라는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뼈 중 몸집을 잘 나타내는 뼈 조각이 있으면 몸집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우리가 알 수 있는 몸집은 키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좀 대략적이죠. 워낙 개인차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몸집을 잘 나타내는 뼈가 뭔지 좀 살펴볼게요. 가장 쉬운 부분은 체중을 받는 부분입니다. 관절이죠, 관절. 관절의 크기를 보면 얼만큼의 체중이 받쳐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몸집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키는 긴 뼈, 허벅다리 뼈, 팔뼈 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예를 들면 관절 크기와 키를 다 알 수 있는 집단에 가서 다 재봅니다. 이 사람의 관절은 이랬고 근데 키는 이랬더라. 이 사람의 뼈, 허벅다리 뼈는 이 정도 길인데 키는 이렇더라. 그러면 그 관계에 따라 관절이 요만큼 크기인 사람은 키가 이만큼이겠구나 하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허벅다리가 이 정도 길이면 키는 이 정도겠구나
하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에 따라서요. 문제는 뭡니까? 만약에 그 관계를 우리가 알아낸 집단이 한국인이라고 쳐요. 한국인, 21세기의 한국인. 그러면 21세기의 한국인 다른 뼈를 봤을 때 관절이 이 정도면 키가 이 정도겠구나 하고 추정할 수 있겠죠. 화석종이 21세기의 한국인의 관절과 키 관계를 나타내리라고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아니겠죠.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다른 비교 자료가 있으면 다른 비교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몸집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 투르카나 소년이라는 화석입니다. 투르카나 소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지만 지금 20세기 후반부터는 나리오코토미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리오코토미가 그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물론 정식 명칭도 있습니다. KNMWT 15,000. 그 얘기는 그 KNMWT라는 유적에서 나온 15,000번째 화석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지금 KNMWT 유적에서 나온 화석은 42,000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화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나리오코토미 소년 같은 경우에는 160만 년 전 11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1살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첫 번째 어금니가 있고 두 번째 어금니가 있지만 세 번째 어금니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성장판이 아직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11살 정도의 소년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소년인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쯤 되면 이 인간 현생 인류에서 성별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뼈는 골반입니다. 그런데 나리오코토미 소년 같은 경우 전형적인 남자의 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이미 150cm, 저 정도 키 크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180cm 정도까지 컸을 것이라고 죽지 않았더라면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이렇게 큰 화석은 없었어요. 모두 다 말씀드렸죠. 6살짜리 1m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정도 크기에서 지금 180cm를 바라보는 그런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두뇌 용량 900cc. 900cc 이제 여러분 아시죠? 뭐 1살짜리 정도 아이 그리고 인류가 시작했던 400cc에서 2배 정도의 두뇌 용량 크기입니다. 두뇌 용량도 크고 몸집이 특히 큽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위의 줄은 윗팔뼈입니다. 여기요. 그리고 중간 줄은 아랫팔뼈입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은 허벅다리뼈입니다. 거기에 맨 왼쪽은 침팬지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현생인류예요. 그래서 보면 침팬지와 현생인류의 윗팔뼈는 거의 비슷하죠. 침팬지가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막강한 윗팔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침팬지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빈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윗팔은 체중을 담지 않기 때문에 윗팔뼈가 굉장히 약해요. 하지만 침팬지만 하더라도 나무를 타고 자신의 체중을 윗몸으로 많이 지탱을 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침팬지의 아랫팔뼈는 인간의 아랫팔뼈보다 훨씬 크죠. 그렇지만 인간의 허벅다리뼈가 침팬지의 허벅다리뼈보다 훨씬 깁니다. 침팬지의 허벅다리뼈는 네 발 걷는 동물들처럼 똑바르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두 발 걷기를 하는 동물들은 우리죠. 한 발 서기에 대한 적응 때문에 그 허벅다리뼈가 무릎 쪽으로 오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줍니다. 그런 각도가 현생 인류의 허벅다리뼈에서 보이죠. 그런데 침팬지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루시입니다. 루시를 보면 작은 팔뼈를 가지고 있고 윗팔뼈, 아랫팔뼈 다 작죠. 그리고 허벅다리뼈는 인간 두 발 걷기를 하는 허벅다리뼈처럼 각도가 있지만 크기는 작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르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동물뼈에 돌날 자국이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바로 옆에 크고 굵은
허벅다리뼈를 가지고 있는 저것이 바로 나리오코토미 소년입니다. 뼈만 보면 현생인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몸집이 어떻게 커졌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파렌시스와 나리오코토미 소년을 옆에 놓은 것입니다. 다 큰 루시인데 거의 유치원생급의 몸집을 가지고 있죠. 포인트는 뭐냐? 아파렌시스를 그대로 쭉 늘려서 에렉투스 같은 큰 몸집이 나온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몸집의 비율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비율은 다리 길이에 있습니다. 긴 다리가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길어진 다리의 중요성은 두발 걷기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의 두발 걷기는 네발 걷기나 다른 나무 타기나 달리기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추 운동으로 관성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걸으면 몇 시간이고 우리는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몇 시간 걷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배가 고프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몇 시간 달릴 수는 없죠. 그건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몇 시간 걷는 거는 아무나 다 합니다. 아무나 다 해요. 그 얘기는 두발 걷기는 에너지가 별로 안 드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시 200만 년 전 얘기로 돌아와서 그 얘기는 뭐냐면 별로 에너지를 안 들이고 걷잖아요. 그러면 길어진 다리로 에너지를 안 들이고 어떻게 될까요? 같은 수의 걸음을 걷더라도 훨씬 더 넓은 거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호모는 그 이전에 비해서 움직이는 동물을 찾아다니는 계통입니다. 그 먹거리를 찾는 영역이,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요. 이 호모 에렉투스의 발걸음은 이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발걸음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60만 년 전 아파렌시스가 남겼던 발자국 화석 기억나시죠? 레톨리. 거기 발자국처럼 케냐의 일러렛이라는 유적에서 150만 년 전 발자국 화석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발자국 화석을 보니 인간 발자국처럼 오목발인 거죠. 아파렌시스는 분명히 두발 걷기 했습니다. 엄지발가락 커요. 그리고 다른 네 발가락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두발 걷기를 한 그런 발자국입니다. 그렇지만 아파렌시스는 평발이었어요. 그에 비해 호모 에렉투스는 평발이 아닌 오목발이었던 겁니다. 평발은 오랜 시간 걷기는 힘들다고 하죠. 이것을 토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호모 에렉투스부터 달리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몸통으로 폐활량이 증가하고 또 윗몸이 생각보다 빈약하기 때문에 달리는데 쉽게 달릴 수가 있고 엉덩이 근육이 커서 앞으로 추진력이 있고 또 아킬레스와 오목한 발바닥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또 발 디딜 때 탄성이 있는 거죠. 달리면 덥죠.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는 아마도 털 대신 맨몸으로 땀을 발견해서 땀으로 체온을 조절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달리기가 가능해집니다. 달팽이 기관으로 평형 감각을 유지하고 또 그 긴 다리로 장거리를 커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아쿠아포리 7이라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 유전자는 물과 그 단당류를 각 세포에 공급하는 그런 유전자인데요. 다른 영장류에 비해 인간에게는 이 유전자가 5배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기간 달리기, 오랜 기간 걷기에 적응된, 최적화된 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인류 화석 중 처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두뇌 용량만 빼면 나머지는 현생 인류와 별로 다르지 않고 또 그들은 석기와 발견됩니다. 석기 중에서도 아슐리안 주먹조끼라고 많은 사람들이 찬미하는 그런 석기가 있습니다. 양날 석기고 몸돌을 가지고 아마 사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전에 올도마 석기에 비해서 훨씬 더 대칭성이 있고 아름답다고 막 그래요, 고고학자들은.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석기를 만드는 것에 필요한 두뇌입니다. 석기는 만들면서 실수를 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언두가 안 되죠. 컨트롤 Z가 안 돼.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다른 거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석기를 만들 때는 이 원석에서 완성품에까지 이르는 수많은 깨는 단계가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석을 보면서 원석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이 현재가 아닌, 지금 이곳이 아닌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가. 그리고 그 지점을 향해서, 그 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 인간은 인간다움 특징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커진 몸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일단 뭐든지 커지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두뇌 커졌을 때 에너지가 필요했듯이 몸도 키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만큼의 많은 세포를 만들어야 하고 또 현상 유지해야 되고 굴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00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는 살기 힘들어요. 척박해지는 환경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커진 몸의 대가, 더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털 대신 땀으로 적응을 하게 된 인류는 그만큼 물이 자주 필요했어요. 근데 건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물을 구하러 다녀야 합니다. 물이 어디에 있고 또 건조화 중에 수윤기와 건조기가 있으니까 임시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어느 중에는 어디에 물이 있더라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숨 걸고 물을 마셔야 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물가에는 항상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먹을 것들이 찾아오니까. 그런 많은 대가를 치르고 척박해지고 예측하기 힘든 환경에서 더 많은 자원을 추출한 그런 인류인 겁니다. 환경에 대한 정보, 관계에 대한 정보, 두뇌가 그만큼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기 힘들고 척박한데에도 여하튼 성공했죠. 성공했으니까 몇백만 년 살았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준 화석이 있어요. 호모 에렉투스 ER 1808번입니다. 여자입니다. 골반이 있기 때문에 여자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170만 년 전 화석인데 키가 173cm입니다. 어른이 돼서 죽었어요. 173이면 저보다도 큽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한 60kg, 59kg를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튼튼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리뼈에 염증의 흔적이 있어요. 그 염증의 흔적을 본 의학계 사람들이 그것은 비타민 A 과다증이라고 소견을 냈어요. 비타민 A 과다증은 간을 많이 먹으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여태까지 정말 닥치는 대로 먹고 절박하게 그 숲도 못 들어가고 숲 언저리도 못 들어가고 여기저기서 빌붙는 건 아니지만 여튼 겨우겨우 살아오던 호모가 드디어는 특식이죠. 간은 아무나 못 먹습니다. 맹수가 먹으면 먼저 먹는 게 그 간 등 장기예요. 그거를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대. 이건 정말 대단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는 여하튼 성공한 겁니다. 아프리카의 호모 에렉투스는 또 지금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몸집하고 비슷해요. 큰 키에, 긴 다리에. 이 몸의 비율은 현재 그 적도 지역, 또 더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인간 집단의 몸 비율과 비슷합니다. 물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프리카의 호모 에렉투스를 아프리카의 호모 에렉투스라고 부르지 말고 호모 에르가스터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죠. 제가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부르자면 뭐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큰 몸, 큰 두뇌, 그것을 먹여 살릴 만한 에너지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어떻게 구했을까요? 그거는 채식으로서는 사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세포를 더 만들어내고 굴리려면, 현상 유지를 하고 굴리려면 그것은 그런 정도의 에너지는 아무래도 고퀄러티 에너지인 동물의 지방과 단백질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지방과 단백질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모 하빌리스도 동물의 지방과 단백질을 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들은 시체 처리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맹수들이 일단 잡은 그런 먹이를 먹고 한 차례 먹고 떠나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잽싸게 그때쯤 되면 이제 뭐 없으니까요. 근육이고 뭐 없으니까 뼈를 깨서 그 골수를 파먹는, 골수를 먹는 그런 적응을 했을 것이라고 집게 석기가 그런 데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호모 에렉투스는 사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슐리안 주먹토끼 같은 것에서 보이듯이요. 그런데 사냥을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180cm여봤자 맹수들한테 비하면 그건 정말 잽도 안 돼요.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무슨 뭐 어디 경쟁을 하겠어요. 그렇게 생긴 인류가 사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틈새 시장이란 맹수들이 사냥하지 않는 시간. 맹수들은 밤에 사냥을 합니다. 왜 낮에는 안 하냐면 낮은 덥거든요. 더우면 그 털을 덮인 포유류는 그 높아진 체온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입 벌리고 그냥 헉헉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새, 더욱비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가서 낮잠 자고 있는 그 틈새에 움직일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캡이죠. 거기에 인류가 털이 없어지고 그 대신 땀이라는 새로운 체온 조절 능력을 진화한 것입니다. 그 땀으로 무장한 인류는 따라서 남들 다 자고 있는데, 남들 더워서 쉬고 있을 때 에너지 효율도가 지극히 높은 두발 걷기를 이용해서 동물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200만 년 전에 등장한 제3의 인류는 두뇌 용량도 크고 몸집도 컸습니다. 그리고 큰 머리와 큰 몸, 긴 다리로 인류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아프리카에서 확산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라시아의 인류는 의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라시아의 고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언제